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생 상품 시장 연구 시간에는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 하고자 하는 기본 개념을 갖추고자 하는 시간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정리,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도 논문의 그 목적,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거기 논문에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중요하죠. 만약 자기만의 특별한 그 어떤 연구 주제나 아니면 그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에서 특정한 어떤 분야나 아니면은 그 기술 또는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내용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생 상품 시장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상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초 자산에서 기초 자산을 근거로 나온 새로운 금융 상품의 종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선물과 옵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선물 거래가 나타나기 이전에 선도 거래라는 것이 먼저 있어 왔습니다. 선도 거래, 영어로는 forward trade, forward contract라고 하죠. 그 선도 거래는 뭐냐면 계약 시점과 그 인도 시점이 다른 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 농업에서 얘기하는 우리 밭대기 거래나 아니면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봄에 농부가 예를 들어서 무나 고랭지, 채소나 이런 걸 재배했을 때 도매업자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가을에 수확할 때 나는 전체 물량에 대해서 얼마에 사겠다. 또는 이제 그 단위 그 가격을 정해서 이거는 개당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특정한 조건을 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약 시점은 봄에 되는데 그 인도 시점은 그 뭐에서 추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선도 거래는 계약 시점과 그 약속 그러니까 이행하는 게 이게 시차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선물 거래는 그거는 똑같죠. 계약 시점과 인도 시점, 계약 만기일은 틀린데 다른 게 뭐냐? 중간에 거래 기관, 그 청산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금융 선물 거래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런 기능을 하죠. 그거는 뭐냐면 이 선물 거래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이게 거래가 수십 건, 수백 건이 이루어지다 보면 선도 거래는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서는 그 특정한 A라는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 그 인도 시점에 시장 가격이 변동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끔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매업자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이 수확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면은 인도해 가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계약을 포기하고 그냥 그 말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선물 거래는 그와 같은 그 만약 이제 만기일에 인도일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그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청산기관이 존재합니다. 청산기관이 존재해서 청산기관은 어떤 일을 하냐, 매일매일 이 선물 가격의 변동률에 따라서 증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증거금 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거래가 있었는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판 사람은 이익을 보겠죠. 근데 반대로 산 사람은 이익을 보겠죠. 근데 반대로 판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거래소는 일정한 이제 증거금 유지율 제도가 있어서 그런 유지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한 사람한테는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더 납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공식적인 이 결제 이행 확약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산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하죠. 당일날 종가의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한테는 그와 같은 유지 증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유지 증거금률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런 이제 유지 증거금률만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거나, 만약 납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반대 매매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선물 거래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 참가자들 간의 이 수익 손실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발생한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상대방 손실을 발생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매일매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물 거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한다면 이 선물 계약은 이 선도 계약은 이제 개별 계약인데 선물 계약은 이것이 이제 거래소라는 이 정형화된 거래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청산 기관이 있어서, 보통 이제 청산 기관은 거래소가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산 기관이 있어서 유사시 계약 자체를 보장하는 그런 표준화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선물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매일 정산을 하는 일일 정산 제도가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 계약이든 또 매수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개시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시 증거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또 매일매일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런 유지 증거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장치를 통해서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그런 역할, 일반적으로 이 청산기관 거래소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계약은 근원,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게 파생 상품이라고 했죠. 파생 상품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오리지널 자산이 있는 거예요. 자산. 예를 들어서 자산이 실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물자산, 금이다. 금, 은, 뭐 구리, 원유, 뭐 그다음에 뭐 옥수수나 뭐 그 콩, 뭐 이런 곡물이다. 이런 거라면은 보통 이제 선물 거래는 이 인도일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계약 만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또 이제 주가지수 인덱스 선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피 선물이나 아니면 뭐 일본의 뭐 니케이 선물 뭐 그다음에 그 뭐 유럽 각 시장별로 이제 선물 시장이 거의 다 이제 다 개설되어 있는데 그런 그 이 선물 계약인 경우에는 만기일 그러니까 만기일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가지수 선물을 예를 들자면은 그 기월 인도월이 이제 뭐 3, 6, 9, 12월 이렇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3, 6, 9, 12월 중에 그 최근 3개월은 또 이제 매월물이 또 존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월 달이다 그러면은 1, 2, 3월 만기 그러니까 3월 만기물이 있는 거고 3월이 지나면 이제 청산이 끝나고 그 전에 거는 청산이 끝나고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상품이 계속 주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파생상품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합 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수합 거래는 뭐냐? 수합, 교환한다는 의미죠. 교환은 수합 컨트랙트는 거래 당사자가 특정 기초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한 번 이상 교환한 것으로서 그 특정 기초자산으로서는 이제 서로 갖거나 다른 통화의 원금이나 이자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미래 시점의 거래를 지금 약속한다는 점에서는 선도 거래나 그 선물 계약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수합은 그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일종의 이제 선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 주식 수합이다 그러면은 A와 B 이 그 뭐 당사자 회사나 또는 그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뭐 주주나 또는 그 향후 뭐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이런 잠재적 투자자 이런 두 사람이 보통 이제 두 사람이 되겠죠.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자산하고 교환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그 주주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B라는 또 이제 새로운 사업부를 가진 또 회사라든지 또는 다른 산업 분야를 가진 그 회사에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현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기가 보유한 그러니까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 A라는 그러니까 다른 소유 주식하고 서로 교환해서 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이런 계약 이것도 이제 일종의 수합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 수 있는 게 옵션 거래라는 거 있죠. 옵션이라는 거는 만약 이제 옵션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래의 일정 시점인 만기일 또는 이제 그 이전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권리에 대한 이런 매매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여러 군데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채권에 이와 같은 권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뭐 좀 특수한 채권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사채나 이런 것도 일종의 이런 옵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현재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런데 이 주가를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미래 일정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하죠. 1년 이후 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년 이후를 이제 많이 정하는데 1년 이후에 그 채권 액면 가격에 대하여 지금 이제 10,000원인데 할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7,500원이다. 예를 들어서 7,500원에 이 주식을 교환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진 그런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전환사채는 해당 그 채권의 액면 금액을 가지고 그 주식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게 이제 전환사채가 되겠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그 주식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이 액면가액과 채권 액면가액과 이 권리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아까 같이 지금 주가가 10,000원인 상태에 회사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데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행사 가격을 7,500원으로 줬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가진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는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득 자금을 별도로 회사에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회사에서 상환할 수 있는 채권 그 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를 할 때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총 액면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를 하는데 그거를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이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계해서 원금 그러니까 신주 납입 의무하고 그 채권 원금 상환 권리를 서로 상계해서 결과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똑같은 그런 그 형태를 보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신주인수권 사채는 새로운 신주를 취득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별도로 자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원금 상환 청구권하고 바로 상계해버리면 전환사채의 그 채권 액면 금액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이런 권리에 대한 매매가 부여되어 있는 게 이제 옵션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선물하고 옵션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선물 계약은 거래 그 만기일 또는 이제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한다면 반드시 행사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 계약을 한 계약 샀다. 그러면 만기일에는 반드시 그거를 다시 팔아서 이렇게 클리어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옵션 계약은 뭐냐면 권리의 매매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는 뭐 만기일이 지나면은 이제 권리는 이제 소멸되어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권리를 행사 또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개별 주식 또는 이제 주가 지수에 대한 그런 이제 인덱스 옵션을 매매를 했다 하면은 나는
이 삼성전자 주식 또는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천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이 옵션을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기일, 그러니까 만기일이 보통 이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해당 만기일에 그런 자신이 정한 옵션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권리를 포기하면 되죠. 그러면 반대로 그런 권리를 판 사람은 애초에 수령한 그러니까 계약 시점에 수령한 그거만큼만 이익이 되는 거고, 이 권리를 산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만큼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하고 선물과 옵션과의 차이는, 선물은 당사자가 그 계약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옵션은 이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권리에 대한 면목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그 옵션 그 권리의 취득자 소유자가 그 시점에 행사 시점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 옵션인 경우에 사는 사람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판 사람은 이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에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권리를 가진 사람, 산 사람이 옵션 행사를 청구를 하면 반드시 들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옵션은 사는 사람에게는 right, 권리를 주는 거고, 파는 사람한테는 의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주가지수 선물이든 아니 개별 주식 아니 옵션이든 이런 개별 주식 옵션이든 이런 옵션을 판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권리를 청구를 하게 된다면은, 행사하게 되면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이제 증거금률로 해가지고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매도자가, 보통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런 해당 그 주식이나 아니면 주가지수나 그러니까 주수나 이런 걸 대량으로 보유한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되겠는데, 이런 기관 투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겠죠. 매도를 한다면 매도한 사람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 그 권리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일 또는 만기일에 또는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또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를 이제 콜 옵션,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는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기초자산을 그 권리 행사를 이 만기일에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러피언 그 옵션이라고 하고, 만기일 이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아메리칸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선물과 마찬가지로 옵션도 이제 그 다른 그 기초자산이 여러 형태의 이제 기초자산, 그러니까 모든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기초자산에 옵션을 붙여서, 그러니까 권리를 줘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이제 특정 주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옵션이 되겠고요. 뭐 주가지수 옵션이다. 주가지수다. 주가지수에 대한 이 매매 권리라는 주가지수 옵션. 그다음에 뭐 포reign exchange 애환이다 그러면은 애환 옵션, 통화 옵션. 그다음에 선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물 지수에 대한 또 이제 권리 매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선물 옵션이 되는 거죠. 퓨처스 옵션.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다. 그러면 채권 또는 뭐 금리 옵션 이렇게 되고, 금이다. 그러면 금 옵션. 그다음에 커머디티 상품. 예를 들어서 뭐 구리, 은, 동, 뭐 기타. 그다음에 곡물 이제 이렇게 상품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그런 상품 옵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건 하여튼 이제 뭐 저것에 이 부동산이 이거를 부동산만을 특정한 이 인덱스로 만들 수가 있다면은 그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인덱스 옵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용어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로섬 게임이다.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나 아니면은 개별 주식 시장이나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산의 증가가 모든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를 100년, 200년 이런 롱텀 기간으로 해서 판단해 본다면 100년 전에 비해서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몇십 배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결국은 이런 실물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산업의 발전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하죠. 뭐 이 단기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플럭츄레이션을 보여서 변동폭을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냐면 이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결국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수익을 보는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선물인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 옵션인 경우인데, 옵션에 뭐 지수 선물이든 아니면 개별 주식 옵션이든 옵션을 팔았다 하면 판 사람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옵션 가격만큼 이익을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옵션을 산 사람은 그만큼 이제 사전에 이제 권리를 사느냐고 일정한 대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기일에 이 옵션이 예를 들어서 권리 행사 가격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산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 지수 또는 이제 주가나 개별 주식이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12,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옵션 가격은 상당히 낮았겠죠.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어떤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만기일에 이 개별 주식 또는 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000원에 했는데 이게 13,000원에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 하나당 1,000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많으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만기일에 매수자는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자기가 지불한 금액은 이제 지불했으니까 나중에 반대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1,000원에 대한 이익금을 받는데 그 이익금은 누가 주냐? 바로 매도자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실을 본 사람, 그러니까 이 손실 금액이 그 이익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래 관계의 이익자한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만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뭐 100사람, 50명, 100명이 특정한 주식 또는 뭐 지수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 최근같이 이렇게 외부 상황에 의해서 전체 지수 또는 개별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 또는 50% 이렇게 폭락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그만큼 손해를 다 누구나 보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그만큼 또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00에서 2000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100%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오랐으면은 모두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 100%의 이익을 그 모든 이 소유자가, 자산의 소유자들이 나눠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산이 그만큼 다 증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실을 보는 사람이 생겼으면은 반대로 그 그러니까 그런 손실을 본 사람들의 그 손실이 이 다른 사람의 이익으로 간다. 이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파생상품을 산 사람,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은 그 파생상품을 판 사람, 매도자가 그 잃은 손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먼저 중간에 이제 그 청산기관이나 기타 뭐 이제 그 국가기관의 뭐 다른 이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그런 거는 이제 빼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가격, 파생상품 가격에 대한 이 손실과 이익은 정확하게 제로섬이 된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 사람, 모든 사람의 손실을 다 더하면 그게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파생상품 이 매수자의 손실은 매도자의 이익과 정확하게 딱 맞춘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그 전체로는 이익과 손실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물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누가 선물 계약을 한 계약을 샀다. 그런데 주가 지수가 올랐다. 주가 지수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1000에 이제 샀는데 주가 지수가 올랐다. 그러면 그만큼은 산 사람은 이익을 보는 거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떨어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판 사람은 그거만큼 자기 증거금에서 그만큼 그 사람한테 나가는 거죠. 청산기관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선물 계약의 매도자와 또는 매수자의 이 손실 이익은 정확하게 더하면 0이 된다. 예? 마찬가지로 옵션인 경우에도 옵션을 이제 콜옵션을 샀는데 나중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산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되죠. 그 이익은 판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파생상품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파생상품 시장이 지금 현재 규모도 커지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